밥 좀 줘. 하루 종일 굶었어. 몇 년을 가지고 뭘 그래요? 40년이요. 당신에게 맞고 산 세월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젊은 치기에 그랬던 거야. 나도 지금은 후회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입에서 후회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군요. 내가 이렇게 눈 감으면 당신 마음은 편하겠어요? 아니, 그건 그래도 자식 낳고 40년 동안 부대끼며 산 부부 아니야?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했던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것도 모자라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나를 짐승 취급도 안 했잖아요. 미안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소린 40년 전에 했어야죠. 당신 때문에 보낸 세월이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내 남은 인생은 당신 없이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난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테니까.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 아버지가 화가 나면 밥상을 엎어버리곤 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는 남편에게 맞아 눈이 퍼렇게 멍들고 아이들이 오는 소리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이었고 이혼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이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90년대 후반이 돼서야 사회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순자의 남편은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채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한쪽 팔로 몸을 끌어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어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줄곧 방에만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열린 방문 사이로 베개가 날아와 거실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등을 쳤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주변에 있는 물건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딱딱한 물건은 모두 치워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 머리 근처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할아버지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리에 툭 던져두고 다시 방을 나왔습니다. 망할 할망구.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자빠졌어.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하게 두들겨 줄 거야. 할아버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고 이어서 마른 기침이 터졌습니다. 폐가 좋지 않아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기침 소리는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할머니는 물 한 잔 떠다주는 정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머니는 아침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쟁반에 몇 가지 반찬을 담아 할아버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나 나갔다 올 테니 밥 먹어요. 뭐야, 또 어딜 간다는 거야? 언제 들어오라고? 저녁 때 올게요. 배고프면 옆에 빵 드세요. 할머니가 뒤돌아서자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는 쟁반을 엎어버렸습니다. 미친년. 남편이 저 꼬리니 바람이 들어서 맨날 쏘다니는 거 아니여?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다시 밥 차릴 시간 없어요. 할머니가 무심하게 대꾸하자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그럼 저녁까지 굶으라는 거야? 밥 귀한 줄 알고 차려준 사람 정성 귀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뒤로 한 채 외출했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 할머니는 늘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봤자 만날 사람이라곤 혼자 사는 딸밖에 없었지만 딸과 함께 밥을 차려 먹고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은 금방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이 광경을 본다면 할머니가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을 걷어도 힘이 덜 빠진 남편이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상황에서 할머니는 그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앞에 앉아 고분고분 고개를 숙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옛날엔 분명 그런 시절이 있었죠. 남편의 한마디에 벌벌 떨고 발소리에 재떨이가 날아올까봐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던 시절 말이죠.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딸 집으로 가는 길에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대 초반 동네 사람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도축업을 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순박한 인상과 성실함의 순자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서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순자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새아가 하며 순자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부적을 잘 가지고 다니라고 했잖아. 용한 점쟁이에게서 받은 아들 낳는 부적을 임시가 잃어버렸고 딸을 낳자 그 부적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일의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밭이 좋아야 아들이 나오는 법이다. 밭이 기름지지 않으니 딸이 나왔지. 아이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야 쓸모가 있겠냐.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가혹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게 죄송하면 빨리 둘째 낳을 생각이나 해라. 딸이 자라면서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아가, 애서, 얌너로 바뀐 호칭은 순자의 밥을 뜨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을 때 남편은 옆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었죠. 순자도 괴로웠습니다. 결혼 후 첫째 아이는 금방 가졌지만 둘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순자도 지쳤고 남편 역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고 아들을 낳지 못한 순자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여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내쫓았을 며느리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하냐. 죄송해요, 어머니. 이런 날이면 딸은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숨었고 순자는 눈물 흘리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진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점차 순자에게 관심을 끊었습니다.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지금 바가지 긁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잔말 말고 술상이나 봐. 신혼초 다정했던 남편은 이제 순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순자는 이 집에서 기댈 것 없이 외로웠습니다. 아이는 자라가고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박은 밥 먹듯 했고 성실하던 남편도 점점 일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안 식구들이 생활했기에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순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자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이조차 돌봐주지 않아 낮에는 이웃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어느 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댁이 안쓰러워서 말 안 할 수가 없네. 뭐가요? 무슨 일이죠? 사실 새댁 신랑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랑 여관에서 나오는 걸 딱 봐버렸지 뭐야. 저희 남편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한 번이면 나도 잘못 봤겠거니 했지. 그런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여자랑 거기서 나오는 걸 또 봤다니까. 이번에 보고 확신을 했어.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부로서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못 낳은 죄로 구박받고 살았지만 부부로서의 정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참,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가서 슬쩍 떠봐요. 절대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그날 작업을 마칠 때까지 순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이 아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잠도 안 자고 귀신같이 앉아있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것까지 보고해야 해. 상전이 따로 없네. 혹시 당신 여자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양말을 벗던 남편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여관에서 당신 봤다고.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이 새벽에 사람 잡네.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순자는 남편의 바지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남편은 발을 휘둘러 순자를 밀어내버렸습니다. 순자는 방바닥에 굴렀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나를 똥으로 알아보는구나. 여자를 만났으면 뭐 어쩔 건데? 아들도 못 낳으면서 나랑 살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뭐라고요? 딸과 함께 내쫓겠다는 남편의 말에 순자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시집온 이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맞섰습니다. 나 혼자 낳은 딸이 아니고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엔 말 안 듣는 마누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는 줄 알아. 남편은 말을 마치자마자 순자에게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나.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남편의 발길질이 이어졌고 남편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순자는 웅크린 채 신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는 물리적 폭력에 눈앞에 별이 번쩍였고 두 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치에 제대로 맞았는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남들 잘 만났으면 아들 하나쯤 낳았을 텐데. 못나서 남의 팔자를 앗아갔으면 죽은 듯이 살아야지. 남편 잘 만나서 이 정도로 끝난 줄 알아.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말했습니다. 에이, 열받아서 술이 다 깨려네. 돈 아깝게. 그러고는 쓰러져 있는 순자 옆에 철푸덕 주저앉아 잠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곧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깰까 봐 순자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했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무심하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딸을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딸은 그 소란 속에서도 깨지 않고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듯한 고통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끙끙거리며 딸 옆에 누웠습니다. 문 밖 건너방에 잠든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었을 법한 소란이었지만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알았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었을 겁니다. 1시간쯤 잠들었을까요? 순자는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침상을 차리지 않으면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얼굴은 멍으로 얼룩졌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출근 시간이 다가오니 서둘러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나와 보았습니다. 됐어.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 넌 출근이나 해.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대신 아침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그러겠냐. 시어머니는 역시 며느리 걱정을 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다 여자 하기 나름이다. 내가 잘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지 않는 법이야. 아들 낳으려면 남편 마음 잘 잡아야 해. 결국 모든 것이 순자의 탓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자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을까? 어쩌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시어머니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여자를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디 아침부터 부엌에서 눈물바람이야. 정승 떨지 말고 출근이나 해. 얼굴도 좀 가리고 다녀. 미련하게 남편한테 맞았다고 동네방네에 소문내고 다닐래?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말처럼 정말 미련한 것 같다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힐끔거리며 순자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옷깃으로 얼굴을 애써 가리며 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남편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강도를 마주한 듯 남편을 보고 쏘스라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그랬어. 미안하게 됐네. 그 입에서 욕설 대신 사과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하지 않자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만 더 사과할게. 술이 웬수야, 그치? 미안하네. 순자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폭력이나 외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다시 폭력이 날아올 것만 같았고 그저 묻어두고 없던 일처럼 살면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자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으며 그럴 때마다 순자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남편은 사과를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과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국민학생이 된 딸과 함께 잠이 들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임씨를 깨웠습니다. 이놈의 년, 맨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네. 무언가가 순자의 등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놀라 일어난 순자 옆에는 나무 목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어진 목침을 다시 집어들더니 앉아있는 순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술상 차려와. 순자는 또 무언가 날아올까봐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상을 내오고 방 한구석에 숨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간밤에 말이야,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대가 끊겼다며 우시더라. 내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 고개도 못 들었단 말이야. 쓸모없는 딸년 하나 낳고 내가 하는 게 뭐 있냐? 남편은 여전히 일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순자는 온 식구를 먹여 살리며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로지 순자만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저 애 학교도 보내지 말고 그냥 일이나 시켜. 남편은 잠들어 있는 아이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야죠. 딸에 관한 일만큼은 순자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뭐야? 여자가 배워서 뭐하게? 국민학교만 졸업시키고 당장 때려치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지우이는 절대 안 돼요.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또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냐? 다시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목짐을 집어들고 휘둘렀지만 손에 쥐기 여의치 않자 맨손으로 순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로 해서는 왜 말을 듣질 않아? 머리카락이 뜯겨 나갈 듯한 고통에 순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은 채로 순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필이면 순자가 넘어져 엎어진 곳은 자고 있던 딸의 위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남편은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튼 너도 똑같다. 아비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너도 아비 무시하는 거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뜬 딸아이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애가 뭘 알아요. 어쭈 가로막아. 내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아버지가 딸 교육도 못 시키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오늘 날 잘 잡았다. 남편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순자에게 손을 올렸고 그제야 아이는 험악한 분위기를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귀를 막은 채 안고 남편의 발길질을 견뎠습니다. 임씨가 엎드린 채 꿈쩍도 하지 않자 남편은 더욱 열이 받았습니다. 발길질로는 성이 풀리지 않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마땅한 것이 보이지 않자 먹던 밥상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자 남편은 그 밥상을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순자에게는 그 장면이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졌는지 순자는 피로 범벅이 되었고 아이는 목이 터질 듯 울었습니다. 남편도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틈에 순자는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아이를 안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순자의 몰골을 본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어딜 가냐? 며 소리쳤지만 순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도망쳤습니다.
순자가 향한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맞을 때마다 떠올렸던 곳이지만 아이 아빠를 신고할 수 없어 참기만 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파출소로 들어서자 경찰이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경찰은 동네 토박이 박씨로 남편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난감한 듯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다시 그리로 가자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잘 말해볼게요.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이상하네. 저 맞아 죽어요. 에이, 저희가 같이 가는데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옆에 있던 젊은 순경이 머뭇거리며 차키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싫다고 버텼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온 순자와 아이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자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이고, 동네 창피하게. 형님, 잘 지내셨어요? 순자의 남편이 박 씨에게 능청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지. 야, 임마. 재수씨 꼴이 왜 이래? 그냥 좀 다투었구나. 말로 해, 말로. 그럼요. 그리고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야지. 파출소까지 오게 만들면 되겠냐? 박 씨는 둘 사이를 중재하는 듯 말했지만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어서 들어가라. 시어머니는 순자와 아이를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순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친년이 남편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남편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남편은 경찰이 다녀간 것이 신경 쓰였는지 손을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남편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을 골라 때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순자에게 화풀이하는 것에 중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손을 올렸고 순자는 이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때 이혼을 요구했고 친정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쫓아온 남편이 한 번 더 도망치면 딸 학교로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 고 협박했습니다. 딸은 순자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딸을 협박하자 임씨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순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독한 병수발을 혼자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순자의 딸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딸은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겠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감싸다 대신 맞은 적도 많았고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를 말리다가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순자의 애절한 부탁 덕분에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딸에게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무력한 어머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결국 망설이던 딸을 서울로 보내버린 것도 바로 순자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때 왜 딸과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고 묻겠지만 순자는 그랬다면 자신이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딸이 떠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딸을 위해 단념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렀고 순자가 그 집으로 들어간 지도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미미해 금방 회복되는 듯했지만 또다시 쓰러졌을 때는 편측 마비가 와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순자가 늘 달고 살던 멍 자국이 사라졌습니다. 폭력도 기운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법이죠. 순자는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숨 쉴 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누워있는 신세였고 순자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딸은 그저 아버지를 버리고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순자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들어 죽음에 다가가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맞는 일도 없었고 남편이 아무리 소리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원할 때 외출을 하고 남편이 TV를 보는 사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가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밥상을 엎으면 순자는 하루 종일 외출한 후 저녁 늦게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굶주려 성질이 누그러지곤 했습니다. 밥 좀 줘. 하루 종일 굶었어.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조촐한 밥상을 차려 내밀었고
남편을 부축해주지 않은 채 방문을 닫고 나와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근육은 빠졌으며 오랜 병에 좀먹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순자는 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열린 방문 너머에서 남편이 힘없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임자, 젊었을 때 내가 구박했던 거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나이 들어 힘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돌봐줘야지. 그제야 순자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년을 가지고 뭘 그래요? 40년이요. 당신에게 맞고 산 세월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젊은 치기에 그랬던 거야. 나도 지금은 후회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입에서 후회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군요. 내가 이렇게 눈 감으면 당신 마음은 편하겠어요? 아니, 그건 난 당신이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낳고 40년 동안 부대끼며 산 부부 아니야?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했던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것도 모자라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나를 짐승 취급도 안 했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단치도 않은 집안대가 끊긴다고 그렇게 못 살게 했잖아요. 평생 쓸모없는 딸 낳았다고 욕했지만 그 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때문에 당신도 지금 버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고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건 당신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내 딸의 아빠라서 그런 거예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안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소린 40년 전에 했어야죠. 당신 때문에 보낸 세월이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내 남은 인생은 당신 없이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난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테니까. 남편은 후회스러워 우는 것인지 억울해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갈 때가 됐나 보네요. 그 가증스러운 눈물도 주워 담아요. 그러고는 순자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고 순자와 딸만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해. 난 아버지 없어.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아? 딸은 비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40이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때문에 내가 그 집에서 버텼던 거 알아. 이제 엄마 인생 시작이야. 괜찮아,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누군가는 순자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순자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라고 해서 행복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누가 순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